지금 바로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우디가 2026년을 위한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으며 팀의 이름은 아우디 레볼루트 포뮬라 1 팀이 될 것입니다. 2026년 신형 차량의 출시 날짜는 1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우연한 날짜가 아닌데 그날 아우디의 자동차와 더불어 혼다의 신형 엔진도 공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다 레이싱 포뮬러 1에서도 발표했듯이 새로운 엔진은 2026년 1월 20일 도컬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포르티마오가 2027에서 2028년에 포뮬러 1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트랙의 복귀를 정말로 보고 싶었는데 이는 현대 포뮬러 1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랙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로 포뮬러 1이 돌아와서 정말 기쁩니다. 이 서킷은 높낮이가 많고 다양한 커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 로메오에서 라이코넨의 출발은 최근 포뮬러 1에서 가장 상징적인 출발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전이었고 2027에서 2028년에 돌아올 트랙의 레이아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과 함께 그것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는 구시대 차량과 조금 더 비슷하며 2020년의 차량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매우 공격학적인 이 트랙들을 어렵게 주행하는 차량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빠른 커브와 다양한 커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자의 실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름다우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해밀턴과 토그니날리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고 마라넬로 내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데이터와 파워 유닛과 함께 새로운 차량에 치면 효과로 개발된 공기역학적 하중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원을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시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포뮬러 1과 페라리에 대한 모든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항상 모든 소식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의 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카르도 파트레세의 발언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는 엘칸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며 페라리의 피트스탑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르클레르와 해밀턴에게 매 라운드 0.3초 더 느린 차를 제공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솔직히 2026년 페라리에 대해 낙관적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또다시 존 엘칸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트랙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야 파일럿에게 경쟁력 있는 차를 제공하여 앞에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페라리는 너무 오랫동안 승리를 위한 싸움에서 전방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피트스탑이나 팀 내부 관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먼저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7번의 세계 챔피언을 고용하고 2025년 같은 차량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약간은 낙관적이지 않으며 2025년을 본 후에 낙관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를 조금 위로해주는 유일한 점은 2026년에 차량의 급격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정 50% 전기, 50% 열엔진, 새로운 공기역학이 있을 것이므로 프로젝트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어쨌든 메르세데스에서 여러 엔지니어를 고용했으며 2025년의 업데이트를 먼저 중단하고 2026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기술 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을 보더라도 낙관적이 되기 어렵지만 기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해밀턴의 어려운 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페라리 스포츠 디렉터의 모든 구성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행동입니다. 마라넬로 내부에서 루이스 해밀턴이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해밀턴과 르클레르는 마라넬로로 가서 시뮬레이터에서 차량을 테스트했으며 페라리의 2026년 차량 개발 진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이 행동은 분명히 매우 칭찬할 만합니다. 해밀턴에 대해 말하자면 마테오 토그니날리 트랙 및 페라리 엔지니어링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팀에서 활동하며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루이스 같은 파일럿에게 있어서 드라이버와 팀을 바꾸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각 팀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그는 특정한 사람들과 중앙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맥락에 놓고 보면 루이스가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올해는 세계 챔피언십을 위한 싸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드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것이 실제보다 훨씬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루이스와의 관계, 우리가 그와 함께 쌓아가고 있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마라넬로 내부 환경을 강화하며 외부의 비판이 실제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는 마테오 토그니날리의 멋진 발언입니다. 제 생각에는 해밀턴이 올해 여러 예선 경기 후에 했던 매우
비관적이고 파괴적인 발언들, 페라리는 아마도 다른 드라이버를 고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헝가리에서 내 피를 얼게 한 진술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진술들은 과장되었습니다. 마라넬로 내부 상황은 사람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라리의 전적을 보면 내년에 반드시 만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승리를 위해 싸우는 페라리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비판하는 것은 연초의 기대가 실제로 계획과 자동차가 트랙에서 보여준 것보다 훨씬 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술을 할 수 없죠. 승리를 위해 싸울 수조차 없는 차를 만들죠. 안녕하세요. 정말 대단한 제목이네요. 그래서 제가 페라리를 비판하는 것은 트랙에서 본 결과보다 초기 태도가 더 문제라는 점입니다. 페라리 내부 적응 상황에 대해서는 토니노 알리와 동의합니다. 확실히 해밀턴은 매우 경쟁적인 메르세데스 환경에서 왔으며 그는 항상 첫 번째 드라이버로 인정받았고 메르세데스 내부에서 잘 대접받았으며 함께 승리와 챔피언십을 위해 싸웠습니다. 페라리에 가면서 그는 더 이상 첫 번째 드라이버가 아니라 르클레르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상황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메르세데스와는 다른 대우를 받았으며 초반에는 덜 주목받기도 했고 따라서 페라리 내부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이해받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토토 울프는 루이스 해밀턴을 지금도 자식처럼 생각하며 그와 함께 모터스포츠 경력에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그 유대는 다른 팀에서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어느 순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환경에서 물 밖에 나간 물고기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이제 적응하고 있으며 여름 휴가 이후로 페라리와 해밀턴 간에도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했고 2026년에는 적어도 승리를 위해 싸울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이 페라리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하며 그 후에야 타이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에 대해 말하자면 페라리가 다른 제조사보다 가지는 중요한 이점은 2026년 전반기에 맥라렌보다 15% 더 많은 풍동 실험 시간과 CFD 세션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차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기역학은 거의 처음부터 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풍동 실험 시간과 CFD는 팀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연속되는 규칙 때문에 매년 풍동 실험 시간이 완전히 사용되지 않을 때와 달리 규칙이 바뀌고 차량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할 때는 새로운 엔진과 새로운 공기역학 등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풍동 실험 시간과 CFD는 다양한 부품을 테스트하고 여러 실험을 수행한 후 트랙에 가져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 따라서 페라리는 맥라렌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가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서스펜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페라리가 올해 2025년 후방 서스펜션에 도입한 업데이트이며 페라리는 풍동 실험에서 6개월간 개발이 중단된 차량으로 경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입된 중요한 패키지는 벨기에 도입된 후방 서스펜션이며 결코 전환점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말했듯이 후방에서의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르클레르가 원했던 것처럼 앞부분의 무게가 많이 실리도록 설계된 차량의 결과였습니다. 르클레르는 작년에 이것을 표현했고 영어로 포인티라는 표현처럼 앞부분의 무게가 많이 실리는 차량을 갖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후방이 조금 더 가벼운 편이며 이것은 르클레르의 운전 스타일에 적합한 부분입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SF-25의 후방 불안정성에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르클레르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르클레르가 후방에 무게를 실으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밀턴이 더 많이 겪었지만 르클레르 역시 그가 작년에 내린 지침과 맞지 않았습니다. 시즌 중반에 후방 서스펜션을 수정하면서 차량의 안정성과 직선 주행 시 제동이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결국 시즌 중반에 페라리는 좋아. 우리는 더 이상 페라리 2025 개발을 계속하고 싶지 않으며 바쿠에 예정된 업데이트 패키지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식 이후에 오직 2026년에 집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포드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면서 레드불의 상업 파트너로 들어가고 레드불 파워트레인의 전기 엔진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 동시에 레드불 RB-22의 디자인에 대한 첫 번째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2026 시즌에 레드불 RB-22는 전방에 푸시로드, 후방에 푸시로드가 있는 이중 서스펜션 설계로 나타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지면 효과 시대 동안 사용되던 풀로드 서스펜션과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변경은 포뮬러 1이 평평한 바닥의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실제로 2026 시즌에는 50% 전동화, 지속 가능한 연료 및 활성 공기역학을 포함한 규정에 중요한 변화가 도입될 것입니다. 레드불은 파워트레인 부서를 통해 포드와 협력하여 처음으로 자체 엔진을 공동 생산할 것입니다. 2023년에 발표된 레드불과 포드의 파트너십은 혼다가 2026년부터 에스턴 마틴과 합류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따라 혼다는 레드불에서 분리되어 에스턴 마틴과 함께하고 레드불은 포드와 협력하게 됩니다. RB-22는 맥스 베르스타펜과 새로 합류한 이삭 카자르가 이끌 것이며, 팀은 시즌 첫 테스트전 바르셀로나에서 디트로이트의 포드 행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포뮬러 1에서 접지 효과 차량이 사라지면서 푸시로드 서스펜션은 기계적 단순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디자인은 또한 새로운 추진계 레이아웃에 잘 맞춰질 수 있으며 이전 플로드 시스템에 비해 공간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페라리도 2026년 프로젝트 678을 위해 이중 푸시로드 디자인을 채택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포뮬러 1의 새로운 시대에 있어 특히 후면 엔진 적응을 위한 기계적 효율성에 대한 더 넓은 경향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레드불 파워트레인 포드 엔진의 성능은 RB-22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의문점입니다. 한편 소문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는 2026 시즌을 잘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2020년에 사용될 팀의 전면 서스펜션에 대해 의견을 내놓은 덕다라 오브이비스에게도 주목하세요. 2026년에는 전방 윙의 중앙 부분이 깨끗한 질량 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뒤로 이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방 윙 외부 부분이 더 많은 하중을 받고 결과적으로 상승 흐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6년 차량에서는 더 많은 어버시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푸시로드가 전면에 있는 것이 풀로드보다 더 흥미로운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풀로드는 접지 효과 차량에서는 서스펜션을 지나가는 공기를 덜 방해하고 벤츄리 채널을 제한했기 때문에 흥미로웠습니다. 이 경우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벤츄리 채널을 공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방 윙의 어버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방 푸시로드는 공기를 그렇게 많이 방해하지 않지만 잠시 후 보게 될 풀로드에 비해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전방 푸시로드 서스펜션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은 더 가벼운 소재이며 전면 서스펜션은 제동시 하중을 더 잘 압축하고 이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플러스 비트로 인해 더 높은 위치에 장착되어 자유주행 중 더 쉽게 조정할 수 있으며, 높은 위치에 서스펜션 암이 있어 이를 공기역학적 구성 요소로 더 잘 활용하여 전방 윙에서 오는 흐름을 더 높게 방향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스펜션 암을 일종의 윙렛으로 활용하여 공기를 위쪽으로 방향 지우는 공기역학적 구성 요소로 사용합니다. 단점은 무엇인가요? 무거운 서스펜션 부품이 더 높은 위치에 있어 무게중심이 더 높아지며 이는 차량의 조종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높은 위치에 있는 연결부는 브레이크를 시키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덕트를 시키기 위한 흐름과 난기류 관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팀에서 고려해야 할 이 측면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해결책은 주는 이점이 단점보다 많은 전면 푸시로드인 것처럼 보이지만 팀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 결정은 정말 흥미로울 것이라고 미스터 OBS도 말했습니다. ABS에 따르면 RB16B도 전면에 푸시로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레드불이 2026년에 이 선택을 반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의 푸시로드와 오른쪽의 풀로드의 차이를 볼 수 있으며 서스펜션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한 장단점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대부분의 팀이 전면에 푸시로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기역학적 장점으로 인해
접지 효과 시대에 매우 인기가 있었던 플로드와는 다릅니다. 레드불이 먼저 도입하고 맥라렌이 따라 한 이 솔루션은 2026년에 변경될 것입니다. 아마도 페라리도 전면과 후면에 푸시로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식 발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루이스 해밀턴은 2025년 초에 페라리가 공기역학 개발을 중단하자는 요청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그는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해밀턴은 이 선택이 현실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페라리는 타이틀 경쟁에 있지 않았으며 2026년 차량에서 뒤처지는 것이 훨씬 더 해로웠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힘든 교훈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밀턴이 유명한 후방 서스펜션 이후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밀턴도 2026년 차량 개발을 계속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2025년 시즌이 예상보다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도 2026년 차량 개발을 시작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자인 데이비드 크로프트가 말했듯이 페라리가 2025년과 같은 시즌을 반복한다면 2026년에는 두 명의 드라이버를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밀턴뿐만 아니라 르클레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클레르에 관심 있는 팀이 세 곳 있으며 이 모든 것이 2026년 초반 경기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페라리는 즉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몇 경기가 지나면 다음 기술 주기에서 누가 주도할지 알게 될 것이며 어떤 팀이 순위의 선두에 있을지 볼 것입니다. 페라리가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된다면 해밀턴과 르클레르가 타이틀을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페라리가 초반 경기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페라리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드라이버를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브와 데이비드 크로프트가 말했듯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해밀턴의 시즌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주요한 두 가지 이유는 차량이 많은 경주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루이스가 구조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아직 잘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라리가 그에게 차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루이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샤를 르클레르는 페라리와 함께한 7년 동안 네 번째 시즌을 무승으로 보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차량이 아닙니다. 페라리는 내년에 성공하지 못하면 두 명의 드라이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 이런 시즌을 또 치르게 된다면 말입니다. 해밀턴과의 개인 대화에서 크로프트는 드라이버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해밀턴의 포뮬러 1 은퇴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은 지면 효과 시대의 차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IFA가 현재 규정을 변경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FIFA 도입한 지면 효과 차량의 규제 주기는 2025년 아부다비 포뮬러 1 그랑프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목표는 추월을 개선하고 난류를 줄이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미디어에 이야기하면서 FIFA는 2022년과 2025년의 차량이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한다면 이러한 지면 효과 차량은 갭에서 잘 작동했지만 기술 주기가 바뀌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 성능도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면 효과 시대의 차량처럼 엔진을 동결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기역학만 개발해야 하므로 모든 팀이 매우 유사한 솔루션에 도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갭이 매우 줄어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선에서 봤듯이 정말 흥미로운 예선에서 많은 드라이버들이 선두를 위해 싸우며 예상치 못한 드라이버들이 정상적인 조건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서버, 하스, 레이싱 불스, 그리고 윌리엄스 같은 팀들이 선두를 위해 싸우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 경주에서는 뒤 차량에 도달하는 모든 난류와 더러운 공기 때문에 추월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진감 넘치는 추월 장면이 나오지 못했고 그 결과 연맹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루한 경기가 자주 펼쳐졌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모노포스가 지난 시즌보다 겨우 3% 더 느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 세대의 모노포스가 이전 시즌보다 겨우 3%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랩 타임을 초과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변경 사항은 포뮬러 1에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며 공기역학, 기계, 추진 및 타이어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 유전자 변형은 국제연맹과 미국 이해 관계자 간의 협력의 결과입니다. 2026년 초반 몇 경주에서는 2022년 윙카가 도입됐을 때처럼 더 느린 차량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이 새로운 규칙에 적응함에 따라 성능 향상이 예상됩니다.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는 더 작아진 타이어의 변경과 X 및 모드의 능동 공기역학이 있습니다. 피렐리 타이어는 트레드 폭과 직경이 줄어들어 마찰이 감소하고 최고 속도 능력이 향상됩니다. 직선 모드가 항력을 50% 이상 줄여 직선에서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곡선 모드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감소하게 되어 새로운 디자인의 타협점을 강조합니다.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포뮬러 1 및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 라스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